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6분과 함께 오늘의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연일 계속되는 말폭탄, 한반도 정세, 과연 위기인가 아닌가 8월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일 도발하는 북한, 소용돌이치는 한반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염과 분노, 괌에 내기 발사할 것이다. 연일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캐나다인이 이면수 목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물론 몸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한반도 긴장의 해소, 평화관리 위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딱히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요, 미국도 북한도 둘 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백악관에서는 화염과 분노 발언이 즉흥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연일 도발하면서 위협하는 북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NSC에 왜 불참했을까? 여러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 군사 행동으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의 발표.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금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상임위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We are not just a superpower. We were a superpower. We are now a hyperpower. Nobod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North Korea, comes close to challenging our military capabilities, whether they're conventional, whether they're nuclear, or whether they're special forces. So the message is very clear. Don't test this White House, Pyongyang. That Guam is American soil. And we have 200,000 Americans in Guam and the Marianas. We are not just a military installation. 8월 한반도 위기설은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는 일일까? 한국인들은 너무나 평온하다라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6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위기설 정말 냉엄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민들처럼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한미일의 속내는요. 일단 이게 그 북한의 김정은은요. 예. 일관된 정책이 바로 통미봉남입니다. 바로 이게 미국하고 직접 담판 짓고 한국을 이게 패싱시키는 예. 통미봉남. 그래서 이게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까지 체결하겠다. 이게 지금 쏙내고요. 그다음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레짐 체인지는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방 전쟁은 검토, 고려맞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하게 레짐 체인지는 추구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게 코리안 패싱은 없다. 대화든 제재든 병행해서 우리가 주도한다. 예. 우리가 이게 남북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한다. 이게 지금 세 분의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김정은의 적어도 정권 교체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쪽에 예방 전쟁은 아직 아니지만 레짐 체인지는 고려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전 의원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죠. 김정은식의 이제 전술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예. 미국은 크게 당황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은 아주 난감하다. 뭐 이렇게 저는 심리 상태를 표현해 봤는데요. 예.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저런 이제 말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조언을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나설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공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냉엄하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각자 노리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비책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세우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 너무 안심하라 이렇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이 상존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태세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홍 소장님. 저는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요. 솔직히 이 북한이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은 예. 미군 철수, 즉 평화협정에 의한 미군 철수가 목표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을 주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 내부 이 단합용이다 내지는 자유용이다 이게 아니라 예.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에 끌어내기 위한 건데 지금 트럼프 큰 소리 치죠. 공격 못합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대통령도 이 평화협정이나 이런 데 반대하지 않고 대화를 하라니 그 핑계 대고 최종 순간에 예. 저는 북한과 대화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길도 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럼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도 운전석도 그다음에 평화협정도 사드도 지금 이거 다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턴해야지 살지 그러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이 굉장히 잘못되었을 때 그 부담을 다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지금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여기 글로 썼고요. 뭐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미국 북미 간의 이러한 말폭탄 싸움이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한반도 위기로 나타나느냐 8월에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예. 진짜 뭐 만에 하나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라든가 충돌 가능성이 있느냐라든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 뭐 알다시피 말폭탄이 실제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적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 대응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는 어저께 보면은 한반도 위기설에 이제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는 0.2 안보 문제에서는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0.1%의 가능성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에 만에 하나 도발할 경우에 과물에 대한 도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우리 서울이라든가 이제 뭐 무슨 이런 불바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연미로 연평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발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 이 새 정부는 분명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또 그런 거를 다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옛날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됐을 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원점 사격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지금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왔는데요. 표지 사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핵폭탄을 상징하는 버섯 구름 그 위에 김정은의 사진과 트럼프의 사진을 합성해서 실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 It could happen.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위기 상황인 것만은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가.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막 호들갑을 떨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역대 그 어떤 상황과는 달리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가 있고 또 트럼프라든가 김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작은 오해가 큰 일로 비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은 필요한 것 같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어쨌든 말폭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국내에서조차 제가 볼 때는 경솔하고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상대하기보다는 지금 대북 제재에 나서는 국면에 있어서 중국을 겨냥한 어떤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좀 더 대북 제재에 좀 더 압박을 좀 가해달라. 이런 측면이겠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자, 어쨌든 자구책이죠. 미국에 밀릴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위협 극대화 카드로 예.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우리 정부는 이런 시기에 비상한 시기, 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 가장 그 첫 단계가 한미 간의 공조 체계. 이 상황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예. 한미 간의 공조 체계를 최소한 미일 간의 공조 체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비상 대비 체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NSC 개최는 시적절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요? 그건 아마 국민들에게 또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또 다른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까지 읽고 아주 좀 전문가시네요. 보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것도 그렇고 NSC에 불참한 것도 그렇고 북한의 위협에 국민이 너무 불안할까 봐 휴가도 갔고 NSC도 불참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청와대 대변인 나오신 건가요? 예. 예, 소수장님.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볼 때 전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대해 분노란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화염과 분노 받고 괌 폭격 콜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괌 폭격 받고 평양 핵폭 콜 이런 식으로 말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아시잖아요. 주한미군하고 그 가족이 한국에 2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20만 명 정도에 대해서 철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미국이 선제적으로 평양에 타격할 일이 만무하고 북한도 괌하고 한국에 한 방씩 쐈다가 미국에 의해서 보복 공격할 경우에는 평양은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쟁이 현실화되기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그런 북한과 미국들이 향후에 북미 직접 대화를 앞두고 삿바잡기를 위해서 서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의 전쟁 중인데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예. 주동야국 낮에는 한미 동맹국을 위한 미국과 입장을 잘 맞춰야 되지만 밤에는 철저하게 국익 위주의 이럴 때일수록 국익 위주의 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전쟁 불용에 대한 원칙하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협상장에 나오도록 강제하되 결국은 북한에게 끊임없이 대화의 문을 열고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길밖에 없다. 철저하게 예. 전쟁의 위기가 있을수록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 실용 외교 중심으로 엄중한 시국을 예.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영호 수장께서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언론도 한국인들이 너무나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나 좀 평화로운 거 아닌가, 평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서영호 수장과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한반도 제가 8월 위기설에 대해서? 예. 상식적으로는 전쟁 없이 이 사태가 북미 간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 하지만 전쟁이 안 난다라고 단정 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예. 서로 우발적인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이 괌으로 예. 이 괌을 겨냥하지 않고 괌 근처로 날려보낸다 했는데 미국이 예.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 거기에 핵탄두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판단이 불가하니까 미국이 원점을 타격함으로써 전쟁이 우발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또 북한이 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는 미국을 협박을 하고 예. 재래식 어떤 도발로서 한국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전이 또 걷잡을 수 없게 서로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진행이 되면 항상 전쟁의 우려는 어느 정도는 상존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야지. 그건 절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알겠습니다. 곤란하죠. 예.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 만에 0.001%라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한 가지만 더 짚죠. 이 한국계 캐나다에 있는 이면수 목사를 31개월 만에 북한이 이제 석방을 좀 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일까? 한쪽에서는 괌 주변에 탄착군을 형성시켜서 신형 ICBM을 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면수 목사를 석방한 그 이유가 뭘까? 먼저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 이 압살 정책에 편승해서 이 북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정말 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떤 거점을 꾸리기 위한 제가 어떻게 정말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대역죄를 그 마음으로 깊이 사죄합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이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는 망동을 부린 것입니다. 예, 전 의원님. 북한의 본심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공포를 확산시키는 전술을 쓰면서도 동시에 이제 입목사를 저렇게 이제 풀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말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이걸 예. 좀 잘 봐달라고 이제 저는 일종의 양동 작전을 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교란 작전을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예. 보면은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는 대화의 채널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만약 미국에서 어떤 제스처가 나올 경우에는 북한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제스처를 인식하고 예. 이것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러면 제3국을 통한다거나 또는 민간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기대와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높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기대와 우려는 과연 무엇일까? 건강보험 하나로요, 민영보험 들지 않고도 모든 국민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천사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텐데 그것을 가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건강보험료 적립금 10조 원대 유지 불가능한 일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 마련에 관련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다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각종 질병 진단을 받을 때 초음파 문제라든지 MRI, 또 2인실 사용, 또 탈모, 라식, 성형 이것은 거의 그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성형 이런 쪽이니까 이건 제외한다로 나머지 쪽에서는 획기적인 보험 보장이 될 수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입니다. 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이른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 4천 원에서 41만 6천 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국가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간 미성년자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있을 때는 국가가 좀 치료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의 재정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178조 추계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그것을 178조의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그 계획도 지금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건 아닌가.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또 있습니다.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점을 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기대에 대한 얘기는 뭐 어제 이미 또 오늘 조간신문에서 많이 실려 있었으니까요. 기대에 대한 얘기 말고 이 우려, 재원 마련과 관련돼서 지금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하는 모습도 잠깐 봤습니다. 우려에 대해서 한번 6분의 시선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 소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우려하기 전에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 중에서 가계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OECD 평균의 2배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이런 상황들을 도외시한 채 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건보료가 현재 30조가 적립돼 있고요. 매년 3조가 흑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보료의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20%를 다 지원하지 않고 편법으로 일부만 찔끔찔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건보료 적립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재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그걸 밝혀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원에 문제는 없다. 이미 충분히 잘 준비돼 있다. 이런 뜻이군요. 반대할 측면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야당 입장은 당연히 반대를 밝혔잖아요. 근데 뭐 다시 밝히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미 밝혔잖아요. 반대라고. 저는 이게 이 정책은 반대하는 겁니까? 예, 이 정책은 이게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퓰리즘의 뜻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항상 미래 세대의 자산을 당장의 표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당겨 쓰는 거. 미래 세대의 자산을 당겨 쓰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자, 지금도요. 현 상황 그대로 가도 이게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2018년부터 이게 적자고요. 2023년에 고갈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발표입니다. 기획재정부. 지금 서양호 소장도 영 다르게 말했지만 기재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이게 강화돼 보세요. 그럼 이게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체도 증가하지만 쓸데없는 이게 과도한 의료 쇼핑, 또 이게 과잉 진료 이런 것도 오기 때문에 기하급수로 이게 증가하면 지금 이게 6.1% 우리 건보 부담률 이게 선진국처럼 10% 넘어가고 지금도 이게 의료보험료가 세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그 비율만 증가하고 이래서 이게 혜택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너무 이게 비용 예측이 너무 이게 그 현실에 맞지 않고 좀 아니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건보료 폭탄으로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또 재반박 누구? 저는 좀 비슷한 입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거 이런 큰 취지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원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건보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이 넘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3%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절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과연 꼼꼼하게 오늘 이제 계산한 거라 그러는데 저는 이 미래 세대와 차기 정권에는 재원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라 봅니다. 일단 현재는 왜 그게 가능하냐? 누적 적립금 10조 원도 저는 지금 다 써버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누적 적립금이라는 게 사실상 고갈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여러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상반기 세금 세수가 작년보다 12조 3천억이 더 거쳤어요. 또 최근에 박근혜 정권이 후반기에도 세금이 더 거치는 요즘에 최근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요즘엔 그 돈 갖고도 좀 추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의 여유가 있지만 이게 앞으로는 이 세수 더 거치는 게 매년 더 거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거 외에도 지금 10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 어떻게 돈을 다 마련할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좀 더 꼼꼼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 이른바 이제 그 방향은 옳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는 아마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일 텐데요.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 불평등이 아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낮은 건보 보장률이라든지 또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떤 의료 불평등이 굉장히 해소시켜야 한다는 그 시대적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기초연금 아동수당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복지 시리즈의 일환으로 메디푸어를 해결하겠다고 이걸 정책을 내놨는데 과연 이 방향은 옳은데 좀 전에 우려들처럼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 2023년이면 재원이 고갈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또 내지는 매번 누적 적립금 얘기도 하고 3% 보험료 인상도 얘기합니다만 그게 정말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 우려는 또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 2000년도에요. 준비 안 된 의학 분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소위 건보료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 오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른바 건보료 폭탄이라고 하는 부메랑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전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게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갖다가 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상류층이나 소수는 이제 의료 민영화를 이렇게 영리병원이라든지 또 사보험 강화로 이렇게 가는 원격 진료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영향이 박근혜 정권까지 내려와서 의료 민영화라는 의심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의료 가격을 통제한다면 전달 체계, 즉 병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국 같은 경우는 병원들도 공영화했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는 항상 이렇게 이 수요를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 가려면 장기 대기를 하고 수술을 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과 대학 병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반 그 중소병원들, 동네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결사 반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면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면 전부 다 대형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를 바라지 중소병원에 갈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소병원들의 몰락이 거의 예정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과연 정부가 중소병원들을 공공체계 내에서 포함시킬 거냐. 또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조금 낮추고 안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그다음에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부자들만 누리고 신기술은 여기 안 들어오겠죠. 공공체계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약이라든지 신기술 이런 부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아주 수준 낮은 부분으로 돼가는 거냐. 이런 문제가 이 과잉 진료나 풍선 효과 등의 재원 문제와 더불어서요. 심각하게 있는데 재원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전달 체계에 심각한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보다 의료보험료 한 20% 냈는데 더 내는데 내가 암 걸렸을 때 국가가 100% 책임을 져준다. 이러면 저는 더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저렇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공론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해보자. 자, 의료보험료 가진 사람 더 많이 내고 또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진료를 받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적정하게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정한 보험료를 또 내고 있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뭔가를 좀 많이 봐주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표를 의식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려하는 이제 이런 느낌들을 오히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의료보험비를 내는 것 자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면 더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저런 선한 의지로 발표를 하고 민주당에서 저것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대화의 장에 끼어들지 못하는 야당은 그냥 본능적으로 반대를 해버리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갈등을 오히려 더 많이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 저런 정책을 내놓을 때는 무엇보다도 논의의 장,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좀 더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제가 부연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OX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는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현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게 옳다라고 하시면 X를 좀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케어 가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좋은 겁니까? OX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자, X가 몇 분 나오셨습니까? 2분 나오시고, 예, 나머지 분들이 모두 X군요. 건보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지만 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군요.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석방된 스폰서 검사, 중고등학교 동창에게 여러 가지 돈도 빌리고 했던 검사가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뇌물이냐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 빌린 돈이냐라는 법원의 판단이 1심과 항소심이 좀 달랐습니다. 돈 보내라던 스폰서 검사, 뇌물 아닌 빌린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요, 이 스폰서 검사 김영준 검사에게 돈을 보냈죠.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빌린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녀에게 오피스텔 선물 주고 싶다 등 스폰서 의혹 SNS에 공개했죠. 검찰 제19 감싸기 논란에 특별 검찰팀이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회식할 때마다 이 친구가 나타나서 술값도 계산해줬죠. 오해와 모함이 걷어낸 법원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은 가까운 사이 분별력 흐리겠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현금 수수 모두 무죄다. 증거도 부족하고 빌린 돈이라는 정황이 더 확실하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아싸, 30년 지기 친구야, 돈 갚을게. 검사가 수천만 원 뇌물 먹은 게 집행유예냐라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썰렁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집행유예 판결, 가제는 개편이라고, 재판부도 역시 검사 편이었는가 아닌가 논란이 좀 커집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스폰서 역할을 해오신 게 맞나요? 우리는 친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속적으로 형준이의 술, 향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하시됩니다. 다른 검사들이랑은 자리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떤 검사들이었는지 말씀 좀. 그거는 검찰 대검 가서 밝히겠습니다. 형준이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조작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0일이 넘도록 정말 매일같이 접견을 와준 노모와 또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 은혜를 평생 사랑으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대한 항소심, 1심과는 다르게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것도 뇌물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법적인 그 판결 이유는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국민 법감정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돈을 준 친구는 30년 친구라 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김영준 검사와 20년 친구예요. 그럼 이해상충 따라서 아니에요? 팽론하는데요? 이해상충이라고 제가 발음보다는 아시는 분이에요, 김영준 검사? 제 군대 전임자하고 20년 친구입니다. 교원인데. 그럼 저는 이 그냥 돈 직역만 빌려준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동창도 아세요? 그거는 30년 친구고 저는 20년 친구. 이 친구는 모르시고? 예, 그건 모르고요. 예. 저는 이게 김영준 검사 한 말만 그대로 객관적으로 풀이해 보면 모함이라는 거는 친구의 무고, 즉 안 주고도 뇌물 줬다. 친구의 무고하고 오해라는 거는 검찰과 1심이 오판을 했다. 이 두 개를 바로 잡아서 풀어준 항소심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게 그 말의 본뜻인데요. 제가 보기에 1심이나 검찰이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항소심에서 봐주기를 했는지는 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친구라서 지금 논평을 약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예. 모르겠다. 예. 우리 전 소장님. 예.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도대체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공직자였고 검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친구 간에 뭐 사적으로 거래가 좀 있었다고 제가 아마 추측해 보면 김영준 검사는 그 당시에 돈 1,500만 원을 받았을 때 실제로는 본인이 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형식을 빌리는 형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소에 향연과 접대를 받아왔던 그 행태를 비교해 보면 이 돈이 예. 실질적으로 금전거래에서 대여를 했고 이것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런 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문자로 남겨진 것은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고 했으니 이것은 예. 빌린 돈이 맞다고 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무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본인이 법리적 공방을 잘 하셔서 저렇게 나온 것은 나온 거지만 안타까운 것은 나오면서 가족에도 뭐 진하게 표현을 하시고 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정말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끼쳤던 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예. 국민들에게 좀 진심으로 사죄하는 어떤 이런 액션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예. 특히 저분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불신을 받는데 크게 기여한 장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한다면 자신의 조직과 국민에 대한 사과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정상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돈이 필요하면은 먼저 은행을 찾아가서 빌리지 친구한테 빌리지는 않거든요. 부장검사, 대한민국 부장검사면은 먼저 은행 가서 빌렸어야 되는데 신용 등급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친구한테 빌렸는지 은행에 가면 신용 대출도 되죠. 마이너스 통장도 예. 검사면요, 부장 검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석방의 증거로 뭘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법원에서 변제받은 그 돈, 예. 그러니까 내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돌려달라고 하는데 받지도 못하냐. 이런 사후적인 걸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관계에서 돈은 서로 처음에 빌릴 때 변제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돈 다시 내놔라. 예. 이렇게 할 때 있었던 글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석방의 증거로 이렇게 재판부가 채택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집안 좋고 한마디로 배경 좋은 이 예. 법조인은 역시 저렇게 돼도 이렇게 풀려나는구나. 예. 판사들도 초록선 동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요 시골에 그냥 구급 공무원이었다 하면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 생겼다 하면 풀려나겠습니까? 예. 뭐 제가 쓴 말로 비슷한 말을 많이 썼네요. 초록동색, 아까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두 가지를 썼는데요. 결국엔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2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오고 1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2심 전심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 판사가 저는 일부러 뭐 법리를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예. 무죄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는 내가 보기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 원은 빌린 돈으로 본다. 예. 그건 뇌물로 보지 않고 빌린 돈으로 본다 하면서 그 미묘한 부분을 그에 한 근거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돈을 왜 나는 빌려준 돈도 못 받느냐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거를 근거로 이거는 빌린 돈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 미묘한 차이가 있을 때 이 뭐 일반 시중에서는 같은 그래도 사법고시 출신들끼리 서로 이해해 준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법조인들끼리 한 식구가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미묘한 데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낳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뭐 이를테면 정치평론가 정기남의 한 줄 평 그러면 이런 겁니다. 참 자상한 재판부. 참 어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 판사가 양형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판부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 예. 굉장히 뭐랄까 자상하게 재판문을 썼더라고요. 저는 예.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국민들 받아들이기에는 저건 정말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란 말을 서민들이 할 수밖에 없구나. 예. 지난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풀려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선생님. 네. 제가 볼 때 오해와 모함이 뭔가 좀 봤더니요. 이 양반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이유는 고교 친구에게 사건을
핑계 삼아서 룸사롱 등 5천만 원의 금품 향응 접대를 받았고 그중에 현금 1,500만 원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술집 여정업원에게 오피스텔을 선물했는데 MBN 2016년 9월 6일자에 보도됐군요. 예. 축가 화분,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등을 매번마다 요구했습니다. 제가 칸이 모자라서 다 쓰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것을 오해야 모함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법원의 깊은 경위는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받은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깊은 그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김형준 전 검사의 그런 심심한 경의를 표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들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법원의 판결은 엄격한 증거 내지는 또 재형 법정주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려진 판결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법강정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게 받은 현금이 과연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그것도 1,500만 원. 대한민국 부장검사가 친구에게 빌린 돈 1,500만 원. 예, 이 돈이 과연 어떤 돈일까? 의구심은 있습니다만은 법원은 빌린 돈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친구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랑 상처 친구라 그랬지.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나중에 무슨 필요할 때 얘기를 하려면은 사람이 밥이라도 한번 먹고 얘기하는 거하고 대뜸 선배라고 해가지고 전화하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 틀려. 그거 똑똑히 들어. 술 먹은 거 가지고도 발을 꽁꽁 묶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그네들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아니 뭐 친구니까 술 먹을 수 있지 않냐고. 어디 장소가 어디냐는 둥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해버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발을 묶어버려. 그러면 나는 너의 부장이든 뭐든 이만큼도 내가 통화도 못하게 된다고. 언론에 굳이 이 사실을 밝히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당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부당하신지? 네, 검찰의 심의를 가지고 사건을 공표할 수 안 하고 조작하고 뭐 이런 것. 어떤 부분이 조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프레셔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자기 식구들을 감싸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 네,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조윤선 전 장관 이제 집행유예 나온 것도 그렇고 약간 국민 법관정과는 약간 다른 판결들이 최근에 몇 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 변호사님께서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게 김영준 부장검사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 금방 이게 편을 들께서 제 식구 감싸기나 초록동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김영준 부장의 제 식구는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는 모든 걸 틀어서 5,800만 원 기소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술 먹은 거 향응이게 2,400, 현금 1,900, 계좌 1,500, 전부에 틀어 7년을 구형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자기 식구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그렇게 많이 7년을 구형한 걸 법원에서 이게 증거에 따라서 1심에서 이게 2년 6개월, 2심에서 놓은 거지 무조건 이게 제 식구 감싸기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 봅니다. 예. 재판부는 제 식구 아닙니까? 아니 검찰이 더 가까운 식구잖아요. 부장검사 출신이고 평생을 검찰에서 부린데 검찰에서 이게 가혹하게 7년을 구형했어요. 예. 다 틀어. 예. 아까 우리 저 패널 중에 이제 국어 공무원이 만약 저런 사건에서 1,500만 원의 돈을 받고 수십 차례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블루투스 공짜로 받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풀어줬겠느냐? 아마 안 풀어줬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들은 저런 그 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조윤선 장관 그 항소심에서도 그런 걸 느꼈고요. 야, 이 큰일 날 수 있겠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정말 변호사 선임만 잘하면 이제 판사들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빽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판사 요리를 할 수 있는 변호사만 넣으면 저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은 어디 갔느냐. 공적 책임은 뭐냐. 공직자로서의 또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검찰이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 다수가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검사 판사 말씀을 하셨는데 초하고 록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하고 록이 동색이고 가제하고 개하고 다른데 가제는 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판사나 그 검사나. 이게 간단히 넘어가려 했더니 다들 쓰시네요. 또 예.
저는 우선 이번에 오늘 풀려나면서요. 예. 저 김영진 검사가 한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국민들 앞에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자연인으로 예. 살면서 사회봉사하며 살겠다. 그런데 또 해임 불복 또 소송 청구했습니다. 자, 현금은 무죄, 향은 유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차용증은 쓴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차용증 써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는 재판이 국민들도 이제 다 의식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제는요 범죄 혐의보다는 피고인의 신분을 보는 그런 재판 문화는 좀 없어져야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뭐 보니까 재판부의 결정에 가장 교훈을 주는 거는 친구는 더 이상 스폰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주는 돈이나 술은 얼마든지 받아 먹고 예. 또 받아 마셔도 된다는 건데 친구들아 나 술 좋아한다. 연락해라. 만나자 우리. 뭐 공직자가 아니시긴 합니다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얘기였습니다. 예. 재판부가 다음 지켜줄 것 주제로 좀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예, 박찬주 대장과 관련된 얘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지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과연 알 것인가, 그 이유를 알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서열 3인은 징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등병 강등 얘기도 나오고요. 뭐 징계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박찬주 대장이 군서열 3위입니다. 이 위로는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밖에 없는데 3인 이상이 돼야 이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런 한계를 좀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좀 관련된 법 개정을 좀 하자,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을 좀 만들자라고 국회 내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책임이 없다, 정말 아들같이 됐다, 냉장고는 다 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요, 공강과 집무실, 비서실, 자택 등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병들과 대지신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과외 같은 거 너무 흔하게 많이 받으니까 이제 엄청 쌓아놓고 있다가 그거를 잘 관리해서 잘 이렇게 매일매일 줘야 되는데 사실은 먹는 사람이 2명이니까 저희는 일절 그런 거에 못 먹어요. 손도 못 대니까. 다 당연히 소비를 못 시키니까 이제 과외에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다 썩히냐 하면서 그걸 이제 집어들고 그 썩은 과외를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북한대 그때 당시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곰팡이가 파랗게 팍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발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봤고요.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본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개인 돈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소상히 받습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은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감병과 대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지죠. 예. 먼저 우리 황 선생님 들어볼까요? 저는 군은 평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예.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군 서열 3위 이 포스타가 그 병장 출신 전역자하고 대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는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스스로 지금 결단을 해야죠. 결단해라. 모든 사실을 다 인정을 하든지 예. 지금 안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어떤 법적인 처리를 거부하면서 날 잡아가라고 하든지 예. 안 그러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 결단을 하든지 삼자택일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일단 만나서 대질 신문을 하게 되면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관병이 일단은 박찬주 부인 전모 씨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들처럼 대했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당신은 아들에게 그렇게 대하십니까? 특히 가령 뜨거운 물에서 떡국을 떼내라고 하고 이런 거 시킵니까? 예. 라고 하면서 따지듯이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 박 대장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부인의 갑질을 잘 몰랐다고요? 하면서 이제 지금 박 대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경고를 받은 뒤에 부인한테 호통을 치고 한 달간 별거했다고 하면서 나는 잘 몰랐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질을 몰랐다니요. 그럼 말이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예. 따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갑질 문화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만 예. 저는 이번 기회에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예. 인권 침해와 학대 행위잖아요. 범죄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저는 대질신문이 좀 전에 우리 황장수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질신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 결론이 나야죠. 자, 아마도 대질신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면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자식처럼 대했는데. 근데 아마 말은 못하지만 자식이 왼수라더니 이런 하소연 하겠죠. 자, 지금 최근에 군검찰 수사, 늑장 수사 수상스럽습니다. 자, 철저한 수사로 별똥별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 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한 것은 과기부와 정통부의 폐지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부처가 폐지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부를 살리면서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쪽을 택했고 그 방안으로 미래부에 차관급의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연유입니다. 새 정부가 신설한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후반에 과기부에 설치했던 과기혁신본부가 그 모델입니다. 그때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R&D 예산 배분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과기계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폐지됐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영의 경험도 일천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가 충분한 위상과 힘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은 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 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의 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에 했던 과기보좌관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을 또 고려했습니다. 그를 임명한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구하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박경 과기혁신 본부장에 대해서 유임 입장을 그대로 좀 강조하는 그런 브리핑을 좀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요. 박찬주 대장 얘기 좀 빨리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만약에 대질 신문할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진 않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질한다면요. 박찬주 대장 부부는 바로 이게 꼬리 자르기. 이 말이 이게 범죄가 될 만한 거는 부인하고요. 범죄는 안 되는데 단순 갑질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인정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관병은 이제는 실제 진실을 다 밝힐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저는 공익 신고자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왜 현재 현역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실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쪽은 진실한 고백을 할 것 같고요. 박찬주 대장 부부는 아마 이제 진실한 저는 변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저는 저분이 공감병들에게 이렇게 갑질을 했다는 그 내용을 쭉 보면 저는 멘탈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슨 어떤 행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좀 오해를 받을 만한 뭐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멘탈 쪽에 있다고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저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봐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만 가지고는 진실 규명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다른 부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서영호 선생님. 네. 저는 뭐 상견 대질신문 마주친다면 박찬주 부부는 아들 같은 머스마라고 할 것 같고요. 그 공관병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다 니네들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소영. 예, 저는요, 뭐 대질 때 이야기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보수 일각의 시각이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비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건 비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잘못이죠. 하지만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지 이걸 질질 끄면서 말입니다. 군, 경찰, 공무원 전체로 이렇게 갑질 논란으로 이렇게 확산시켜가는 것은요, 안보 국면에서 매우 국익에 좋지 않다 봅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 사건까지를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갈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쓰신 거, 아니, 전 국민이 그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아닙니까 질문이? 그건 두 번째 질문인데 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써주시고 우리 김 부장님 얘기도 먼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족들 중에 최소 한 사람은 뭐 군대 갔다 왔거나 군대 갈 거거나 군대에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의 이러한 갑질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좀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건은 진짜 해도 너무 심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는 여러 가지 시대 변화 속에서 이 갑질은 반드시 청산돼야 된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숱하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쓰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구두로 잠깐 몇 분 좀 듣겠습니다. 아까 정기나 우리 저는 딱 한마디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비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상황에 지금 우리 군의 넘버 3 소위 이른바 대장 부부가 지금 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어제 엊그제 우연한 기회에 예비역 장성을 한번 뵙게 돼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수의 또 선량한 지휘관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어떤 전장터를 책임지고 있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또 군의 사기를 감안할 때 저는 빠른 엄정한 신속한 처리를 좀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가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의 유임을 그대로 가져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계 또 야당에서는요 부적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을 껴안고 가는 것일까? 무엇이 논란일까? 황우석 사태 때요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박기영 당시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른바 황금박쥐의 일원이었다라고 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되기도 했고요. 연구비 쪽으로 2억 원을 부당 수령 의혹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년이 지난 뒤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과기혁신본부장 자리는요 대단히 높은 자리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 때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과학계 반대, 시민단체 반대, 야당들 반대, 특히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인물을 왜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옹호하는 설명까지 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화면 보고 황 소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그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한 지 10여 년 만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그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화려하게 9년 만에 박기영 기술보좌관이 과기혁신본부장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과학계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기남 우리 이사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과학계 인물이 없어요? 저도 좀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그 박기영 그 소위 이른바 이제 차관급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단순한 차관급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소위 이른바 차관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럼요. 연간 20조의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입안하고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총사령탑인데 황우석 박사 사건의 이른바 이 사실상 설계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황금박쥐라고 당시에 이름을 보였었는데 저는 돌아오는 거 절대 반대고요. 자, 정의당에서까지 이미 데스노트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이 반대한 사람 한 명도 통과한 적 없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감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말 인사가 이렇게 없습니까? 인재 풀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폭을 넓혀 주십시오. 예. 근데 이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차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민단체, 과학계, 야당이 반대하는 전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 부장님, 일단 오늘 청와대하고 이제 박기영 본부장은 전략적으로 서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박기영 본부장이 과거에 황우석 사태도 사과하면서 구국의 심정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식으로까지 표현했어요, 오늘.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아까 좀 대변인이 엄호에 나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론의 추이를 과연 몇 점으로 나오는지 본 뒤에 유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업무 소개까지 해주는 걸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뜻인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할 때 과학기술 보좌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서관, 수석하고 보좌관은 같은 급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같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논란의 임무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저는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지저스가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딱 그거예요. 당시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 대왕보다 더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고 존경심을 표시했고요. 주요 언론들이 대부분 다 찬양을 했습니다. 예. 야권도 대부분 호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태가 이제 정부 바뀌어서 다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사람은 그런 일에 있어서 일종의 부속처럼 움직였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모품이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니 뭐 지금 다시 등용시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문제될 건 없다가 아니라 등용을 못 시키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청문회를 자청해서 검증을 받아라. 능력이 뭔지를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문대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뭐 비판이 있고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예. 박기원 보좌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저분이 정책 집행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정말 큰 약점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단체에서 그런 발표만 하지 말고 저분을 공개의 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능력으로 본인은 또 돌파할 것인지 예. 과학계는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인신공격을 통해서 OX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저분의 능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하면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 예. 부담도 주지 않고 본인의 능력은 능력대로 검증받으면서 스스로 좀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분이 오늘 스스로 인터뷰에 밝혔지만 지금 이게 과학 지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닌 바로 이게 시스템에 의한 지원책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제가 저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게 황우석 지원 265억 또는 이게 그 공저자 2억 5천이 사람에 의한 지원이냐 아니면 이게 시스템에 의한 지원이었냐 이걸 이게 정말 물어보고 싶고요. 저는 이게 저분의 도덕성이나 또 이게 능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서영원 소장님. 네, 저는 뭐 과학기술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거하고 황우석 사건하고 어느 것을 더 높이 가치를 뒀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모르시겠지만 박기영 신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당시에 과학기술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 아마 이 과학기술계 내에서의 적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R&D 20조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이 R&D 문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중복 투자라든가 비효율적인 투자 때문에 아마도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의 20조의 R&D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적임자라 생각되어서 청와대가 제가 볼 때는 이 황우석 박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학기술 적폐청산이 더 무게를 뒀으면 저게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어쨌든 그러네요. 그림이 이제 거꾸로 됐는데 과학기술 적폐청산에 더 무게를 뒀다 이 뜻이군요. 그래서 네, 박경 본부장을 임명한 거다. 알겠습니다. 자, 딱 한마디만 진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게 그 당시 시스템을 만들었던 소위 이른바 박기영 그 보좌관의 그 시스템이 우리 과학기술계 10년을 망가뜨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 끝에도 박경 보좌관을 임명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국민이 야당이 얼마나 이해할지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나는 내가 지난 대선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두 정치구단의 단일화 추진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박지원,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이른바 정치구단들의 수싸움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요.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었다라는 얘기를 박지원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유승민 당시 후보 역시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무성과 안유 단일화를 추진했다. 유승민 TV토론 잘하니 좋은 이미지 심어서 5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해서 유승민 후보의 반대로 단일화가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 단일화 논의했지만 박지원 발언은 사실 무근이다. 유승민 의원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했다. 안철수 전 후보 지금의 위기 당선인데 입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잠시 뒤에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였고 단일화 논의하신 적 없다고 보도자료도 내셨는데 그 이후에 뭐 박지원 의원님한테 뭐 해명을 들으시거나 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전혀 없고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김무성 의원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으니까 결국은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그냥 공공연하게 발언한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본인이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생각도 없는데. 네, 지난 대선 때 이른바 문재인 대선론에 맞서서 야당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사실 꽤 신빙성 있게 돌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 실체가 조금 드러났는데 어쨌든 유승민 후보의 반대로 유안 단일화가 무산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4월 초에 안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그거는 물밑에서 오고 간 이야기고 두 사람 부인하고 있지만은 뭐 개연성은 높죠. 그런데 지금 공개하는 박지원 전 대표의 이유가 뭐냐? 그건 안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니까 안이 우선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심지어 이제 햇볕 정책 폐기가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였다 해서 호남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래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머릿속에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연대가 지금 머릿속에 있다. 그것을 좀 폭로하고 싶었다. 그거군요. 그 단일화 당시 그 논의에는 보면 선거 때 보면 한 물 밑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물 위에서도 있는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의 주연들, 당시 후보들은 당장 안철수하고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에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관심 없었는데 지금 박지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영화 제목으로 말하면 영화 감독의 그래서 이제 주연들을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뭐냐 하면 단일화의 추억. 옛날 특히 박지원 같은 경우는 DJP 단일화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주연들이 거부로 안 된 거고요. 이런 사례는 당시에 취재를 해보면 홍준표, 안철수 사이도 본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의원이 전 의원 당시 이제 저 의원도 만나서 단일화 논의도 하고 그랬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로 알겠습니다. 후보들은 원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폭로된 거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왜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발끈하죠? 그 이유를 좀 누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의남. 당내에서 입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후보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뭐 이른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들이 뭐 감나라 매추나라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저는 박지원 대표의 신모 원료가 작동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미 전당대회는 안철수냐 또 반안철수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가려면요. 치열한 노선 투쟁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 노선 투쟁의 방향은 이른바 개혁 연대 노선과 바른정당 통합 노선입니다. 이것을 이미 박지원 전 대표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 소장님. 네, 지난번 대선 때는 김무성, 박지원 그 두 정치 원로들이 정치공학적으로 반문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단일화를 물밑에서 추진했었죠. 이것을 이제 박지원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연대하려고 한다고 하는 반호남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슈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는 반문연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명분도 없이 그 연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만은 적어도 호남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었으면 저는 단일화가 급물살을 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제 안 됐던 것이죠. 그러면 증거가 없는 말장난이지만 그 당시에는 고수들끼리 모여서 전략 전술을 논의하면서 충분히 저런 정도의 얘기는 했을 수 있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다른 논의도 있었을 수 있다. 이 전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한자를 한번 써봤는데 오랜만에 바로 이게 반신반의. 제가 보기에 세 분 다 100% 거짓말하는 분도 없고 100% 이게 진실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일한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조건 이런 거는 좀 이게 와전된 이런 게 있다 보고요.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걸 꺼내는 거는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가 걱정주의해서 바른당과 연대를 막기 위한 이런 의도가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끝난 얘기, 철진한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진짜로 당 후보가 된다면, 그래서 당대표에 당선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의원들이 집단 이탈할 것이다. 이 이탈한 사람들은 바른정당과 손을 잡지 않겠느냐, 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옵니다. 돌을 던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치력 어떻게 보세요? 정기남 소장님 좀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화면 좀 얘기 듣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창업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철수 전 대표 평가할 만한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두 번째, 저는 안 대표 머릿속에는 총선 승리에 대한 추억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정도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을 구하기는커녕 독배를 마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큰 우려가 됩니다. 정치적 능력이 제로는 아니지만 없다 이런 쪽이시군요. 없는 거는 검증됐죠. 그런데도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수준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고만고만합니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안 대표와 이렇게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을 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당이 아니라 정치권 여야 자체에 다 수준이 다 그 정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게 정치 입문 전부터 좌우명이 있어요. 바로 이게 무엇이 되고자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분 안철수의 좌우명입니다. 그분 자서전에. 왜냐하면 이게 의대를 놓지만 백신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대표가 되나 대통령이 이게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뭘 할 것인가. 이걸 이렇게 고민하면 성공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할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MBN 뉴스 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MBN 뉴스팔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